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전체 전선에서 밀리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8월에 야심차게 수행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점령 작전 역시 러시아군이 현재 99.5% 이상의 지역을 수복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가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러시아와의 체급 차이로 인해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급격히 감축됨에 따라 점차로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군은 북한을 통해 약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막대한 탄약을 공급받아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크루스크 수복 작전에서 북한군이 나름 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쿠르스크는 거의 러시아군에 넘어간 건가요? 지난 4월 26일 게라시모프 러시아 참모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의에서 크루스크 지역에서 마지막 정착지인 고르날 마을이 해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은 야심차게 러시아 본토인 크루스크에 대해 공세작전을 개시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목표는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점령지에 대한 수복이 힘든 상황이기에 크루스크를 점령함으로써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 자포리자 등 자국 동남부의 러시아 점령지와 교환하는 영토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 거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요, 크루스크를 상심하면 물론 현재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선 전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요,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를 상실했고 전선에서 계속 밀리는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에다 해외 불간섭을 주장하는 트럼프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감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휴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백악관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휴전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히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권을 내놓으라고 황당한 요구를 했죠. 결국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체계 공급 중단은 물론 군사정보 공유까지 차단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압도적인 전력 열세 상황인 만큼 미국이 공급하는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한정된 군사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 및 운용함으로써 겨우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3월 3일 이후 우크라이나가 임시 휴전에 동의하기 전까지 8일 동안 미국의 정보 제공이 중단되었고 이 점을 파악한 러시아군은 북한과 함께 대대적으로 크루스크에 대한 수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죠. 3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 등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군의 극심한 공격에 점차로 고립되었고 크루스크에서 거의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패턴이 바뀌었다는데요. 2023년 6월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지원한 최신 전차와 보병 전투차, 공병 전차 등을 활용해서 러시아군 점령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2023년 여름 대반격 작전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설치한 광범위한 지뢰지대, 대전차 참호, 포병 화력, 대전차 미사일 등의 탄탄한 방어망에 의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큰 성과 없이 좌초됐죠. 결국 2024년 9월에는 공세 자체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부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대상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공격 방식 역시 우크라이나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 신속히 제공한 포발사 지뢰, 이게 파스캠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하고 DPICM, 이게 이중 목적 자탄, 요거를 적극 활용해서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최정의 기계화 전력이 사실상 괴멸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24년 초반이 되면서 러시아는 대부분의 기계화 장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 작전을 수행할 숙련병도 소모해버린 상태였죠.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기존의 기계화 중심 작전 대신에 30에서 50명 규모의 소대 단위 보병대를 주 야간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격 전술을 변경합니다. 이는 대규모 병력이 집결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포병 공격과 자폭 도란에 노출되기 쉬웠기 때문이며 소규모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자극하고 틈을 노리려는 전략이었죠. 러시아군의 공격 부대는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최전선에는 공수부대와 러시아계 민간 군사기업으로 구성된 특수연 병력이 투입되고요. 이게 최정예 병력이죠. 그 외에는 일반 보병 중에 숙련도가 높은 병력은 돌격용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병력은 방어용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스톰제트로 알려진 죄수부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강제 징집한 인원, 네팔, 인도, 스리랑카, 시리아 등지에서 모병된 외국인 용병들이 총알바지 역할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총알바지 부대가 전선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격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참호나 은폐 건물 등 자국 병력 위치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파악되면 러시아 공군은 UMPK라는 활공형 GPS 유도폭탄을 투하해서 우크라이나군 밀집 지역을 공격했죠. 이 UMPK는 우리나라군의 KGB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게 활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항공폭탄에 활공 키트를 부착해서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연장시킨 그런 무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이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합은요, 500kg급 일반 폭탄 FAB-500M62에 UMPK 키트를 결합한 모델이죠. 제작비는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에 중량 1,500kg에 달하는 UPAB-1500 유도폭탄까지 동원되면 우크라이나군의 대대급 부대가 한 번의 공습에 괴멸될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기계화전의 실패 이후 새로운 전술을 모색하게 되었고요. 러시아는 저비용 고효율의 유도무기와 다층적 보병 구성, 그리고 심리전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투하하는 UMPK 유도폭탄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뚜렷한 대응수단이 없어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2024년 후반에 이르러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 항법 시스템을 교환할 수 있는 전자재민 기술을 개발해서 반격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UMPK는 글로나스가 무력화되더라도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 비행이 가능하지만 그 정확도는 떨어져서요, 과거만큼의 타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나스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게 이제 오차가 한 10에서 2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관성 항법 장치로 가면 오차가 100m가 넘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UMPK는 여전히 참호선 공격에서 위협적인 무기로 남아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병력을 분산 배치하고 방어 구조물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존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2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 4곳을 드론으로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이는 해당 폭격기들이 UMPK 유도폭탄의 주요 투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UMPK와 함께 점진적인 참호선 침투 전략을 구사했고요. 2025년 4월부터는 공세를 재개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하루 1,2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소모하면서도 점차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는요, 정찰 및 공격용 드론의 대량 운용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한 해 동안만 100만 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했고요. 특히 소형 FPV 드론을 통해 최대 15km 거리까지 전장을 관측하고 있죠.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피해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도 새로운 대응 전술을 채택했죠. 인력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드론 중심의 공격 패턴으로 전환합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활용한 정찰, 공습, 자폭 공격 3단계 전술을 정착시켰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재민 장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광섬유 유도 드론을 본격 투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광섬유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도했는데요. 크루스크 전선 탈환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섬유 드론은 최대 20km까지 운용이 가능하고요. 전자재민에 끄떡 없고 초저고도 비행으로 탐지가 어려워서 우크라이나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드론 공격에 이어 고기동 오토바이와 ATV를 활용한 소규모 병력 돌격 전술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뢰 탐지에 잘 걸리지 않으며 참호선 돌파와 후방 교란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예부행 중에는요, 러시아 오토바이 부대가 박격포와 드론 운용 병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으며 매일 아침 이들의 공격이 반복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전술이 비록 자살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중요한 자산 소모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죠. 미국 전쟁연구소 ISW 역시 러시아 오토바이 전술이 우크라이나의 숙련된 병력을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의 전장에서도 이러한 전술이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드론과 전자전, 분산 전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과 창의력이 전통적인 무력 투사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전선에서의 북한군이 궁금한데요. 북한군은 2024년 연말부터 점차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전장에 나타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공한 영상에서의 북한군은 눈 덮인 들판에서 약 8km를 전진하다가 폭격과 드론 공격에 다수의 병력을 상실당했는데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참호를 공격하고자 작은 숲에 집결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뒤집어쓰고 공격을 포기하게 됐죠. 그런데요, 우크라이나군을 놀라게 만든 것은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는 달리 장갑차의 지원 없이도 진격하며 큰 손실을 입으면 곧바로 후퇴하는 러시아군과는 달리 집중 사격을 받으면서도 지뢰가 깔린 들판을 가로질러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렇게 북한군이 초기 사용한 전술은요,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사용하던 바로 인해 전술로 잘못 알려진 공산권 특유의 돌파 전술입니다. 사실 이게 병력만 충분히 집결하면 돌격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대량의 병력이 한꺼번에 참호선을 향해 돌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효과가 있어요. 문제는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선에는요, 대량의 드론이 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은 멀리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적당하면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북한군도 곧바로 자신의 전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주로 야간에 이동함과 동시에 철저히 위장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북한군은 40에서 50명의 병력이 함께 움직임으로써 쉽사리 발각됐지만 현재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부대 단위로 이동한 이후 축차적으로 우크라이나군 참호선을 공격해 들어가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소대급 병력의 축차 투입만으로도 큰 전과를 올리는 배경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충분한 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내에선 벌건 대낮에 강제로 젊은이들을 징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병력 부족이 심각하고요. 또한 제가 앞서 설명했듯 좁은 참호선에 많은 병력이 밀집해 있으면 러시아군의 UMPK 활공폭탄이나 포격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병력 집중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북한군이 실전을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야무지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지도하에 대드론 보병 전술도 익힌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군도 이러한 북한군 공격에 대응, 원래 약 15m 간격으로 매설하던 대인지뢰를 5m 간격으로 매설함으로써 북한군의 돌격과 침투를 어렵게 하고 보다 많은 드론을 투입해 보이는 족족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은 분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점차로 전선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군이 대량의 정찰 드론과 함께 자폭 드론, 특히나 전자파 제밍이 통하지 않는 광섬유 드론을 운용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이 치명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군이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지역에서는 통상적인 도수 운반이나 차량 수송을 통해 전선이나 참호로 탄약, 식량, 교대 병력 등을 배송하거나 의료 후송을 하는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참호선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은 점차로 탄약과 드론, 식량을 소비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결국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때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뚫리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스트라나 UA와 RBC 등의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정부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따라 안전을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기로 하고 군이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완충지대는 폭이 20에서 30km에 달하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전선에 큰 구멍을 뚫을 만한 전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휴전을 맞이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처럼 국경선에 가까운 러시아 마을이 언제든 공격을 당할 수 있죠. 이에 러시아군은 완충지대를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설치하고자 공격을 지속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을 비롯해 서방으로부터 충분한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점차로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 미국과 EU가 철치부심해서 자신이 보유한 최신 무기를 대량 공급하면서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면 그나마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가 대통령입니까? 미국의 트럼프잖아요. 더욱이 요즘 트럼프의 지지도가 바닥이라서 푸틴은 한결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역시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있죠. 지금 폴란드나 루마니아, 체코원 이런 데서 좀 우크라이나가 접경지대 이런 데서는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 혐오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된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 실전을 통해 북한군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북한군과 우리 장병들이 붙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